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번 미국 대선과도 꽤 접점이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북한에서 보위부 장교로 일을 하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고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철 씨는 북한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만큼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번만큼 큰 충격을 받은 일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우라늄 시설 공개를 도맡았던 정철 씨는 준비 과정에서 김정은의 추잡한 진실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는 억울한 과학자의 죽음까지 보게 되면서 결국 자신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얼마 안 된 일인 만큼 더욱 더 생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정철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사연을 통해 대체 김정은의 추잡한 진실은 무엇인지, 시설 준비 과정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으로 망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철이라고 합니다. 망명한 지는 얼마 안 돼요. 이곳에서 하는 건 하루 종일 한국 유튜브를 보는 것인데 그러다 이렇게 북한의 사연을 보낼 수 있는 채널을 알게 되어 저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북한의 우라늄 시설 공개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북한의 권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 뒤에는 끔찍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널리 알려져야 하는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북한 보위부 소속 대위로 일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죠. 평양에서도 좋은 아파트 저층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저의 일에 만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의 한 서민에 불과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던 중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아침 일찍 당 중앙청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양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이 솟은 유경호텔, 주최사상탑 그리고 바쁘게 출근하는 시민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죠. 하지만 청사에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비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복도를 오가는 간부들의 발걸음도 빨랐죠.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김정은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은이 저를 찾는다고 했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영광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극도의 긴장감을 동반하는 일이니까요. 많은 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남한으로 치면 대통령이 직접 불러 집무실로 대면하러 가는 일과 같으니까요. 게다가 공산주의 북한에서의 지도자란 더욱 더 심하겠죠. 얼마나 큰일일지 예상이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긴장한 채로 저는 김정은의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의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나도 달라 보였거든요. 늘 위엄있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죠. 매우 초조해 보이고 잠을 며칠은 못 잔 얼굴이었어요. 김정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렸는지 천천히 돌아섰지만 그의 시선은 어딘가 초점을 잃은 듯해 보였죠. 그의 손에는 구겨진 보고서가 들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김정철 동무, 김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지친 듯해 보였죠. 미국의 상황을 알고 있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 다가오는 미국 대선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도 중요한 이슈였으니까요.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오. 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이건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일이지. 김정은은 숨쉬기가 힘이 드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책상을 세게 내리쳤어요. 저는 그 소리에 흠칫 놀랐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트럼프, 그놈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절대 그에게 굴복해서는 안 돼. 김정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만 그 안에 불안은 숨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곧 그는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우리를 얕보고 있어. 그들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이 보였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우리의 진정한 힘을.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을 예감했기 때문이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겠소. 김정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할 수 있었죠. 세계에 우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시간이요.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김정은의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함을 보이려 했지만 그의 눈빛과 몸짓에서 깊은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졌죠.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지도자님. 저 또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김정은은 자세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항공개 계획, 외신 기자들의 초청, 보안 대책 등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 끝에 감춰진 불안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지시를 마친 후 김정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게 다가와 어깨를 꽉 붙잡았어요. 김정철 동무, 이 일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거요. 알겠소. 그의 눈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손에서는 땀이 찬 듯 축축한 촉감이 느껴졌죠. 절대 실패는 용납될 수 없소. 우리의 모든 것이 걸린 일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은의 불안과 중압감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집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 결정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어요. 북한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청사를 나와 차에 탑승하면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차가 영변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결정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영변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것은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죠. 그들에게 최고 지도자의 결정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수석 과학자 박민호 박사를 만나기 위해 연구동으로 향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나라를 위한 일이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하지만 동시에 이 결정의 위험성도 잘 알고 있었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 그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박민호 박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문이 열리고 박민호 박사의 얼굴이 보이자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호 박사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순간 박민호 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뭔가를 직감한 듯했죠.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다른 과학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철 대위님, 무슨 일입니까? 박민호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최고 지도자의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여러분, 최고 지도자께서 우리의 시설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과학자들의 얼굴에 충격과 불안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박민호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시설을 공개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과학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시설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개하면 우리의 약점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임무가 있었기에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최고 지도자께서는 우리의 힘을 세계에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위님, 박민호 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박사님, 저도 여러분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고 지도자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이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저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여러분,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박민호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위님도 알잖아요.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송감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의 말에 박민호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마지못해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죠.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탑승하면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김정은의 불안한 모습, 과학자들의 저항, 그리고 제 마음속의 혼란. 모든 것이 뒤섞여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죠. 차가 평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이 결정이 우리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까? 세계는 우리의 시설 공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평양에 도착하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테니까요. 핵시설 공개를 위한 모든 준비, 보안 대책 마련, 외신 기자들에 대한 대응, 모든 것들이 제 책임이었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임무를 성공시켜야 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 우리가 정말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결과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에겐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 말이에요.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저는 어제의 일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가슴 한구석을 파고드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이 제게 주어진 현실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바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라늄 시설 공개 준비를 위한 팀이 꾸려졌고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회의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 보였습니다. 보안팀장인 이중호 소령이 말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동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민감한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공개할 부분과 숨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난 후 저는 다시 영변으로 향했습니다. 과학자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도착해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의 회의 내용을 전달해야만 했죠. 김정철 대위님, 저의 전달을 다 들은 박민호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단 몇 주 만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박민호 박사님, 저도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혼자 있게 되자 저는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어깨에 놓인 책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해 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한 걸음씩 나아가자.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과학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공개할 시설의 범위를 조정했고 보안팀과 함께 철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한 외신 기자들에게 제공할 정보를 주의할 수 있게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했죠. 하지만 준비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고 과학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도 잦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김정철 대위, 어느 날 정보분석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주변국들의 동향을 분석해봤는데 우리의 시설 공개 소식이 알려지면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겠군요. 날이 갈수록 저는 이 임무의 성공이 단순히 핵시설을 공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었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그렇게 한 달여의 준비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시설 공개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저는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고 이제 남은 건 결과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죠. 공개일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되새겼습니다. 김정은의 불안한 모습, 과학자들의 우려, 그리고 제 마음속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도 했습니다. 다가올 핵시설 공개,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상황들. 저는 그저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핵시설 공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보고를 위해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당 중앙청사에서 보고를 마치고 나오던 중 저는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고 만 것이죠. 어두운 복도 끝 비밀 회의실로 알려진 방 앞에서 김정은의 최측근 비서가 누군가와 은밀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김정은의 비서와 마주 서 있는 낯선 외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설마 미국인인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는 분명 서양인이었고 그의 영어 실력에서 미국 출신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인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최고 지도자께서도 이 일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비밀 거래를 하고 있다니, 그것도 우리가 무리하게 시설을 공개하려는 바로 이 시점에 말이죠. 제 시선이 그들이 주고받는 서류와 작은 상자로 향했습니다. 김정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미국인에게 건넸고 연이어 여러 상자들을 건넸습니다. 살짝 열려있는 박스가 있어 안에 내용물을 볼 수가 있었는데 금과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얼어붙고 말았죠.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경호원이었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경호원이 떠나고 난 후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려 하는데 동시에 미국과 비밀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의미지? 갑자기 김정은의 불안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강경한 태도와 지금 목격한 상황이 너무나 모순되어 보였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미국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 김정은이 뒤에서는 뇌물을 바치고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그동안 내가 믿어온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 곱씹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태도, 최고 지도자의 위선. 이 모든 것이 제 신념을 흔들어 놓았어요. 이제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파헤쳐야 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연히 그 서류 봉투의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트럼프에게 보내는 애원하는 듯한 편지와 고가의 선물 목록이 들어있었어요. 제가 본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죠.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애써 부정하려던 진실이 확고해지자 회의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렇다면 대체 왜 시설을 공개하는 건지,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멈춰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이 공개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라늄 시설 공개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영변 핵시설은 분주한 모습이었어요. 외신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속속 도착했고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철 대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까? 박민호 박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진행되면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제 목격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고 그것이 이 모든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거든요. 시설 공개와 투어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기자들은 우리가 보여주는 시설들을 관심 있게 둘러보았고 질문들도 예상 범위 내에 있었죠. 그러나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과학자 이상우가 우라늄 농축 과정을 설명하던 중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순간 저는 그가 기술적 결함을 언급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이상우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기술력이 특히 빛을 발합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십니까? 다행히 기자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죠. 투어가 끝나고 모든 기자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중적인 태도, 핵시설의 실제 상태, 그리고 제가 맡은 임무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정철 대위, 지금 당장 평양으로 오시오. 최고 지도자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놓쳤단 말인가요? 아니면 제가 본 것들이 들통난 걸까요? 평양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자. 내가 믿는 것을 지켜나가야 해. 평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불안한 생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들이 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과연 최고 지도자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실까? 내가 본 것들이 발각된 걸까? 당 중앙청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김정은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김정철 동무, 김정은 동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시설 공개는 성공적으로 보이더군.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대답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걸까, 동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김정은 동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우 과학자의 실수와 제가 그것을 무마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동무의 빠른 대처는 칭찬할 만하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내부에 약점이 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소.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이상우 과학자의 일은 내가 처리하겠소. 동무는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시오. 다음번엔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오. 그땐 자네가 처리될 수도 있으니.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상우를 처리한다고. 그저 실수였을 뿐인데. 집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봤던 것들에 대해 김정은 동지가 언급하지 않은 것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우의 운명이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상우 과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우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저는 더욱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체제의 잔혹성과 이중성을 목격하면서 제 역할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무고한 과학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국가 지도부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환멸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해온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핵시설 공개를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과학자들과 함께 일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상우의 사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런 침묵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박민호 박사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정철 대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정말 옳은 걸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혼란과 고뇌를 볼 수 있었어요. 박민호 박사님, 저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체제의 모순과 잔혹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없는 현실에 갇혀 있었던 거죠.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대로 눈 감고 살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직접 망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저 또한 언제 처리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고 저는 이미 김정은의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으니까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저는 바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물론 아내에게 제 결심을 털어놓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믿지 않았고 두려워했어요. 미국으로 간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격렬한 토론 끝에 아내도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10살 딸과 7살 아들에게 새로운 나라로 이사 갈 거야 라고만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엔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빠르게 비밀리에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을 시도했고 다행히 그들은 제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안전한 탈출과 미국 망명을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탈출 전날 밤, 우리 가족은 마지막으로 함께 평양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했지만 아내와 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추억, 좋은 것과 나쁜 것 모두와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공식적인 해외 출장을 위장하여 평양을 떠났습니다. 제가 가진 고위 직책 덕분에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우리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후 우리는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미국 요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미국 대사관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우리는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우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워싱턴에 도착한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안전한 주거지와 새로운 신분을 제공했죠. 이제 우리 가족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함께 있기에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는 이제 막 미국에 도착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에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그들도 이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비록 험난하더라도 우리 가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가슴이 아린 사연입니다. 북한에서 예쁘고 똑똑하기로 소문났던 자매분들 중 동생분이 보내온 사연인데요. 최수미 씨의 언니 최은주 씨는 학업 수준이 정말 어마무시하고 하버드 대학교와 견줄 정도의 수재들만 갈 수 있다는 북한 평양의 금성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정도로 똑똑한 인재였다고 합니다. 그토록 앞날이 창창했던 인재, 은주 씨는 활짝 만개한 꽃을 보기 위해 동생 수미 씨와 예쁘게 치장을 하고 평양의 한 공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인생이 완전 바뀌어 버렸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외모와 두뇌까지 상위 1%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자매들이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일까지 겪게 되는지 오늘 사연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온 지 2년이 된 최수미라고 합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15살 소녀였어요. 그 시절에 저는 정말 평범하고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때때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특별히 자랑스러운 건 제게는 2살 많은 언니, 은주가 있었어요. 은주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북한의 엘리트 양성기관인 금성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늘 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그날은 날씨도 좋고 평양의 봄이 한창이었어요. 꽃들이 예쁘게 피어있던 그날, 언니가 갑자기 저에게 꽃놀이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사실 저는 꽃놀이보다는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언니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즐거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흔쾌히 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평양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갔죠. 나름 예쁘게 차려입고서 언니와 함께 공원을 거닐며 꽃을 구경했어요. 공원의 꽃들은 정말 예뻤고 저는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던 순간이 갑자기 깨졌어요. 어느 한 간부가 우리에게 오더니 제가 5과 후보생으로 선발되었으니 시험을 보러 가야 한다는 거예요. 5과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던 저는 간부에게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간부는 조국을 위해 큰 업적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라고 설명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언니가 명문 학교인 금성학원 학생이라서 아마 그 덕분에 저도 이런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덕분에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았고 솔직히 기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언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간부가 기쁨조 선발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언니는 갑자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 며 저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는 덜덜 떨며 가방을 뒤지더니 필통에서 커터칼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제 허벅지를 살짝 그었어요. 저는 너무 아파서 언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당황하고 겁에 질렸지만 간부들이 화장실로 뛰어들어와서는 문을 두드리며 빨리 나오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혼란스러웠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곧바로 언니와 함께 시험을 보러 갔어요. 무슨 시험일지 궁금했는데 막상 도착한 곳은 이상한 신체 검사실이었어요. 8개의 칸으로 나뉜 공간에서 간부가 저에게 속옷까지 벗으라고 명령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주변의 압박에 겁을 먹고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는 남자 간부들과 의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제 몸을 구석구석 만지며 검사를 했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불쾌했지만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칸을 옮길 때마다 남자 간부들이 히히덕거리며 저와 다른 여자들을 품평하는 모습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저는 그곳에서 선발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언니가 제 허벅지에 낸 상처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를 챙기다가 언니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지 못했고 끝내 언니는 선발되고 말았어요. 당 간부들이 집에 찾아와 언니가 앞으로 당을 위해 일할 것이고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집에 10년가량은 올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언니는 급히 기숙사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언니와 제대로 인사조차 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의 소식은 점점 더 뜸해졌고 결국 1년이 지나서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너무 비극적으로 일어나 버렸어요.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고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언니가 갑자기 저를 끌고 가 제 몸에 상처를 냈던 건 저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조리 알고 있었는데 언니 본인보다 저를 더 챙긴 거잖아요. 저만 없었다면 언니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요. 몸에 상처가 나면 떨어지는 시험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날 제가 언니와 함께 봤던 시험은 바로 기쁨조 시험이었으니까요. 무슨 시험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간부들의 지시에 따라 시험장으로 이동했었는데요. 도착한 곳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는 큰 신체 검사 공간이었어요. 저는 긴장감에 숨이 막힐 듯 했어요. 언니가 항상 절 보호해 주었기에 언니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지만 이 상황이 워낙 낯설고 불안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검사를 받기 위해 칸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몇 명의 남자 간부와 남자 의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다소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시선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속옷까지 전부 벗으라고 명령했어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왜 제가 옷을 벗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몸이 굳어버린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제가 당황해 가만히 서 있자 갑자기 옆에 있던 간호원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거야? 빨리 옷 벗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겁에 질려 결국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저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눈앞에 남자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제 몸을 구석구석 만졌고 그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불쾌하고 끔찍했어요. 신체 검사는 8개의 칸을 거쳐야 했어요. 각 칸마다 다른 종류의 검사가 진행되었고 검사가 끝나면 다음 칸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그런데 옷을 벗고 나서 다시 입을 기회가 없었기에 저는 얇은 수건 하나로 몸을 간신히 가린 채로 칸을 옮겨야 했어요. 칸을 옮길 때마다 남자 간부들이 저와 다른 여자들을 히히덕거리며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쟤는 가슴이 어떻고 쟤는 몸매가 어떻고 하면서 서로 낄낄거렸어요. 저와 다른 여성들을 하나의 물건처럼 감상할 거리로 여기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간부들은 기쁨조로 선발되면 조국을 위해 엄청난 업적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기쁨조란 성적 놀이개에 불과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요. 물론 자세한 진실은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때 사실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조국을 위한 업적이란 결국 고위층 간부들을 위한 성적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란 걸요. 이 모든 느낌이 머릿속을 스치자 저는 절망감과 공포심에 휩싸였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내가 선발되지 않길. 정말 아무도 이곳에서 뽑히길 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 신체 검사 중에 언니가 제 허벅지에 남긴 상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기쁨조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몸에 상처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험이 없는 순결한 처녀여야 한대요. 제가 신체 검사에서 기쁨조로 선발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상처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제 허벅지에 상처를 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처음부터 이 끔찍한 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호하기 위해 저를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내기 위해 그렇게 한 거였어요. 비록 상처를 남기는 방법이었지만 그 덕분에 저는 기쁨조로 선발되지 않았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도 그들의 놀이개가 될 뻔했죠. 그제서야 언니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큰 감사와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언니의 행동이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 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저를 지켜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그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결국 기쁨조로 선발되었고 저는 언니를 잃고 말았어요. 그 사실이 저를 얼마나 슬프고 괴롭게 만들었는지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요. 언니가 저를 지키기 위해 한 그 행동이 결국 언니 자신을 그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이니까요. 언니 덕분에 저는 기쁨조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결국 언니의 은주는 그 기쁨조로 선발되고 말았어요. 언니가 선발된 날 우리는 제대로 인사조차 하지 못했어요. 기쁨조가 모여있는 기숙사로 급히 가야 했던 언니는 그저 짧게 저를 안아주고 잘 있어, 수미야 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언니가 떠나고 난 후 저는 너무나 불안했어요. 언니가 다녀온 그 신체 검사에 대해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언니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께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위대하신 장군님을 위해 일하는 고귀한 직책인데 그런 성적 놀이개 취급을 받는 일일 리가 없다 면서 오히려 저를 타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본 것들을 떠올리며 부모님께 호소했어요. 그러자 부모님도 조금씩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언니를 볼 수 없었어요. 언니가 기쁨조로 선발된 지 1년이 넘어갔지만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얼굴조차 볼 수 없었죠. 그저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짧은 편지만 몇 번 왔을 뿐이었어요. 언니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기에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기쁨조 가족에게 하사하는 것 일하면서 호화로운 아파트와 옷가지를 받았어요. 평생 일해도 가질 수 없는 고가의 물건들이었어요.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대가로 언니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기쁨조의 은퇴 나이라는 25세가 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언니 은주가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슬퍼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왜 멀쩡한 언니가 죽었냐고 간부들에게 물었지만 그들은 그저 앵무새처럼 빨리 장례를 치르라는 이야기만 반복했어요.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냉담하고 기계적이어서 저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언니가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빨리 장례를 치르라는 말만 반복하는 그들을 보며 저 역시 모든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어떤 마르고 예쁘장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여성의 왼쪽 뺨에는 심한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처음엔 누구인지 몰라서 의아했지만 이내 그녀가 언니와 함께 기쁨조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고위층 간부를 접대하다가 실수로 그 간부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 간부가 화가 나서 뜨거운 커피를 그녀에게 던져 화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화상으로 인해 외모가 흉측해졌다는 이유로 비밀유지각서를 쓰고 기쁨조에서 은퇴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녀는 언니와 함께 일하며 가까이 지냈고 언니가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기본적인 학업조차 이어갈 수 없었는데 언니가 그런 자신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여성 인권에 대해 알려주었대요. 권력이 있으면 인권조차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북한의 성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언니가 늘 이야기해 주었다고 했어요. 언니는 기쁨조에 속한 여성들에게 성적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던 중 언니의 그런 행동이 간부들에게 발각되었고 그 이후로 간부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언니는 고약한 성적 취향을 가진 고위층 인사를 접대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녀는 고위층 인사 중 한 명이 특별히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언니는 그런 인사를 접대하며 관계를 맺다가 그 인사가 언니의 목을 졸랐고 결국 언니가 죽게 된 것이었어요. 언니가 그렇게 죽게 된 이유를 들으며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는 기쁨조로 활동하며 마른 몸매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거의 식사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몸이 약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 목이 졸리는 그 순간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참혹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지만 결국 그 희생으로 인해 자신은 그런 잔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어요. 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나라의 잘못된 성인식과 권력 구조 속에서 벌어진 계획된 살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언니의 죽음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그 신념을 전하려 했어요. 그런 언니의 용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저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언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저 역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언니 덕분에 저는 기쁨조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언니가 죽은 경위와 기쁨조의 실체를 알게 된 저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언니가 목숨을 잃게 된 이유가 단순한 사고나 불행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잔인한 성적 착취와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공포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성적 놀이개를 조국을 위한 엄청난 직책이라고 포장하는 이 나라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떠난 후 부모님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어요. 우리 가족은 그저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해 살아왔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사랑하는 딸의 비극적인 죽음뿐이었어요. 매일같이 언니를 그리워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더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탈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북한을 탈출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브로커를 구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가족과 함께 탈북을 준비했어요. 결국 우리는 그 위험한 길을 넘어 남한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 탈북하는 동안 마음속에선 끊임없이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살아남아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남한에 도착한 후에도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한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낯설었고 우리는 그곳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부모님은 젊은 딸을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언니의 죽음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특히 저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한에 온 후 저는 북한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간부의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 기쁨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언니가 겪었던 끔찍한 일을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앞으로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 생각하니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남한에 넘어온 뒤에도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어요. 우울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고 매일같이 언니의 죽음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정작 저는 언니를 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때 저를 안쓰럽게 여긴 탈북민 사회복지사인 민정씨가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소개해줬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그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심리치료를 통해 조금씩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던 상처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언니의 죽음에 대해 제가 느끼고 있던 죄책감도 덜어낼 수 있었어요.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언니의 죽음이 저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잘못된 시스템과 인식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부모님은 조금씩 남한에서의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북한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실상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쁨조와 북한의 처참한 여성 인권, 성폭력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남한의 방송에도 출연하며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 함께 분노해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언니의 억울한 죽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했어요. 이제 저는 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북한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실상을 알리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기쁨조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날까지 저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언니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언니가 남긴 그 신념을 이어받아 저는 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언니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았고 저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거예요.